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옥의 현란한 스킬에 몇 분을 못 버티고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4년 전에 아내는 나를 떠나 하늘로 갔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는 이미 늦어 손 쓸 틈이 없었습니다. 1년간의 짧은 투병 끝에 스르르 잠자듯이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돈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원통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못 믿을게 인간의 정이었습니다. 3, 4년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아들 레오와 5살짜리 손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래로 아들 부부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취미는 집에서 대형 TV로 술 한잔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아내 생전부터 우리 취미는 영화였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고 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으로부터 전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꼭 1박 이상 하고 갑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 가족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잘 보sob니다. 벌써 얼굴 본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아들 가족인 내려오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5살짜리 손자는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술로 단란한 술자리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뒤를 이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이 국산명주로 사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는 저녁 식사 후 술자리를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밝고 다정다감한 며느리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너무 잘해주어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워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취미도 나와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 안 하는 잘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8시가 되자 손자는 벌써 잠이 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아들도 벌써 잠이 오는 눈치입니다.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 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식 아빠도 같이 자는가 봐요. 아버님, 나와 며느리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힐링이 되었습니다. 술이 끝나고 우리는 공통의 취미생활인 영화를 같이 봅니다. 내가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 캔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플 힐끗 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잠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성을 차리자 하면서도 저 밑에서 뜨거운 뭔가가 콱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졸려서 안 되겠어요.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테마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며느리 미옥의 잠자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일찍 돌아온 아들 가족과 같이 즐거운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논다고 지친 손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손자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와 나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 저녁은 무슨 영화 볼까요? 하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좀 점괘멜로 애정물로 볼까? 네 저도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참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미옥이 까르르 웃으면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캔 맥주 들고 다정히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참 집중하다 갑자기 어제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보니 며느리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풍만한 육체의 굴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보였습니다. 스커트 갈라진 사이로 하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면서 아플 정도로 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본능이었습니다. 눈길을 단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얀 허벅지로 손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찰나 몇 분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막 허벅지에 손이 닿으며 짜릿한 쾌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갑자기 2층 목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라기가 피곤한 모양이구나. 어서 데리고 올라가서 쉬거라.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쇼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늙으면 통제당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강력한 습격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나이 되어도 통제 못하는 본능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 아들 가족은 다음 달을 기약하며 상경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를 기다리는 혼이 빠진 시아버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자책하는 늙은 아버지. 20일 정도 지나서 며느리가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그이가 해외 출장이 잡혀서 못 간대요. 다음 달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힘이 쭉 빠지고 세상만사가 싫어졌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며느리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하얀 허벅지를 생각하며 혼자 달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결국 본능이 이성을 이겼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좀 늦게 내려갈게요. 아그래 너 좋아하는 것 많이 준비해 놓을게. 아니 아버님 꼭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며느리 미옥이 킥킥킥 하고 웃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4명은 공원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하루를 정말 신나고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저녁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갈비로 제가 한턱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와인과 과일로 술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끼리 쌓였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벌써 잠이 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아버님하고 재미난 영화 볼 거야. 당신은 경식이 데리고 먼저 올라가 하고 며느리 미옥이 말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아들이 손자를 안고 2층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우리 오늘은 무슨 영화 볼 거야? 하고 스스럼 없이 친구같이 미옥이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인의 멜로 애정 영화를 틀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거 민망한 영화 아니야. 하고 킥킥거리며 미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순정 멜로물이야. 당황한 목소리로 내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보기보다 엉큼하시네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영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쪽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옥이 벌써 소파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커트 사이로 하얗고 풍만한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브이넥 사이로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TV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긴 타올을 들고 옆으로 슬슬 미옥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이 깰까 무서워서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그 아름다운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와인 향기가 미옥의 입술에서 풍겼습니다.
너무나 짜릿하게 흥분되었습니다. 기절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너무 딱딱해져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래서 큰일 내겠다 싶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지를 준비한 다음 바지를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욕망을 분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하던 행위를 이제 눈앞에 미혹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미혹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멍하니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바지를 올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명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혹도 너무 놀랐는지 입만 아하고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순간이 몇 분 지났습니다. 급히 정신없이 바지를 추스렸습니다. 떠듬떠듬 거의 울먹이듯이 변명했습니다. 아가 너무 미안 죄송. 아내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 큰일 났다 싶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변태 영감탱이, 변태 시아버지. 늙은이 인생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를 쥐구멍에 쳐박고 싶은 순간. 그런데 갑자기 킥킥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쌓였어. 우리 아버님. 어떻거나 불쌍한 우리 아버님. 성인 공자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남자였네요. 이쪽으로 돌려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엉커주춤 돌려서 있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으실 거죠. 그러면서 내 바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약속할 거죠. 내 말 잘 듣는 거. 지옥문까지 갔다 온 나는 정신없이 답했습니다. 그럼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들을게. 미옥이 갑자기 2층 계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내 중심을 만져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콧집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문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능숙한 미혹의 스킬에 불과 몇 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녀의 입안에 예고도 없이 분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출에 놀란 그녀는 약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아버님 신호도 없이. 또 한 번 찍혔어. 벌점 10점 추가. 미안, 무슨 벌이든지 받을게.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다음을 기약받기 위해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나는 결사적이고 끈질기게 그녀를 공략했습니다. 마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돌쇠의 돌진. 입을 악문 연속된 돌진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환희에 가득 찬 속삭임으로 나의 노력에 답해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하고 싶었으나 불안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후련하고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날 느지막이 온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뒤늦게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가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내가 시간 내서 전화하면 바로 서울로 올라와. 집 근처 적당한 곳에서 마음 편히. 히히히. 내빠님. 어머, 우리 돌쇠 너무 귀여워. 차 안에서 며느리 미옥이 내다보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달에 올게요. 그동안 몸 관리 잘하세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하하하. 너무 행복해요. 세상은 살만한 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구독자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익명으로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글쎄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름은 그냥 고민녀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야기는 20년 전 23 꽃다운 나이에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예술학교를 갓 졸업하고 배우 지망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디션은 번번이 떨어지고 아르바이트와 연기 연습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만둘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따라간 자선 행사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자 지금 제 모든 고민의 시작점인 강인호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돌싱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후원자 중 한 명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인호 씨는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의 재력과 지적인 매력에 끌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함과 진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제 꿈을 응원해줬고 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6개월 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 위반이나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인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결혼 후 저는 배우의 꿈을 접고 인호 씨와 그의 아들 지훈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당시 7살이었는데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란 탓인지 어딘가 어두운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새엄마인 저를 낯설어하고 경계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죠. 저는 나름대로 지훈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하지만 지훈이는 늘 저에게 벽을 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야. 지훈이의 그 날카로운 외침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이에게는 그저 엄마 자리를 빼앗은 여자, 낯선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인호 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남편이자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된 지훈이와 저, 이렇게 둘만 남겨졌습니다. 인호 씨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소름 끼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과연 뭘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그의 회사 지분과 재산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인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지훈이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으려 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할수록 더욱 날카로운 가시를 세웠고 때로는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꺼져. 아줌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지훈이의 차가운 말들은 제 심장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물론 그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빠를 잃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깊은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뭘까? 엄마도 아줌마도 아닌 존재. 밤마다 지훈이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흐느낌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훈이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불안하고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저를 짓눌렀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 건 순전히 지훈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든 벽을 느꼈고 지훈이에게는 저보다 더 나은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지훈이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상담 치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따로 상담을 받으며 아이를 대하는 법,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굴었고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적처럼 지훈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제 눈을 마주치고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으며 가끔은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피곤하면 일찍 주무셔.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의 변화는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는 지훈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지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지훈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밤늦도록 공부하는 지훈이 옆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지훈이는 제게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이유이자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은 지훈이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저는 그렇게 지훈이를 통해 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지훈이가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자 오랜만에 찾아온 정막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중심은 온통 지훈이었기에 갑자기 늘어난 여유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지훈이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칸은 잠겨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지훈이가 급하게 짐을 챙기느라 미처 잠그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잊고 있던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 저는 서랍 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 표지의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봐도 되는 걸까? 망설임도 잠시 저는 결국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지훈이의 솔직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구들과의 일상, 학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등장하는 그녀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녀를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사람, 차가운 얼굴 뒤에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모하는 여자아이가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저를 암시하는 듯한 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그녀의 정성이 느껴져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언젠가는 그녀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저 어린아이로만 생각할까봐 두렵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지훈이의 일기는 온통 그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그녀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지훈이는 저를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한참 동안 일기장을 든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훈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는 왜 항상 슬픈 눈을 하고 있어? 그동안 저는 지훈이를 위로하고 보듬어야 할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제 마음속 상처를 알아채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저보다 더 성숙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단순히 아빠의 부재를 채워주기 위해 제가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훈이는 저만큼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아이였고 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의 생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훈이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어떤 존재일까?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아무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어색하게 굴었다가 지훈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다정한 엄마 역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생일인데 뭐하니? 글쎄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가려나?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사실 저는 지훈이가 어떤 대답을 할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훈이가 생일 때 집에 와서 같이 생일 파티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근데 아줌마, 내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지훈이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 속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말일까요?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줌마도 심심하면 친구분들이랑 약속 잡아.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훈이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결심했어. 지훈이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온다면,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나에게 오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땐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거야. 저는 마치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기적처럼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일인데 왜 여기 있어?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친구들은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아줌마가 보고 싶다면서?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하고 미역국을 끓이며 최선을 다해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쁜 그릇을 꺼내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훈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마워,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지훈이에게 선물은 안방에 준비해뒀어. 30분 후에 들어와.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지훈이가 제 마음을 알고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물이 정말 아줌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훈이를 의무감으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너 일기장 봐버렸어.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일찍 말했으면 엄마가 너를 더 빨리 도울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 온 연인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아줌마 사랑해 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끝까지 엄마라는 말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 내 엄마가 아니다. 너만의 여자가 되고 싶다. 물론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지훈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는 홀로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이를 향한 제 사랑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는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의 류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구석자리까지 밀리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저는 벽에 기대는 상황이 되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는데 그때 장모가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 처갓집에서 장모와 1년 넘게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여성스러움에 반하고 한면으로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자라는 생각에 보호본능 같은 게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7살 남성입니다. 아내는 10살 연하의 27살이에요.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눈이 맞아 1년 넘게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자친구 나이가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미혼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고지식한 공무원이십니다. 아내의 집안은 말 그대로 장모님도 가족들이랑 연락이 끊겨서 아내와 장모님이 단둘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 쪽이 이혼이어도 꺼릴 것 같은데 근본도 모르는 자식 아니냐며 족보도 없는 아내를 편견, 어린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편견이 저로선 너무 못마땅했었죠. 아내는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도 안 받고도 명문고를 나와 서울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끝낸 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할 예정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널씬한 몸매에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까지 가정사 말고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자예요. 여자친구의 집안이 아예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장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경기도 파주 쪽에 7층짜리 빌딩도 소유하고 계셔 놀고 먹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예요. 결국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을 끊을 작정으로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부모의 허락 없이 한 결혼이다 보니 신혼집 장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내가 먼저 저만 괜찮다면 처가집에서 신혼생활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장모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살면 적적하실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좋게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아내는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니까
대학원 공부 다 끝나고 아이 가질 때 혼인신고 하자면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저보고 뭐 그리 급하냐며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런 아내가 결혼 3년 차에 경남에 국제식품박람회에 다녀오다 빗길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한동안 힘들어했었고 잘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세간의 미움모란 온갖 서름을 혼자서 꿋꿋이 버티며 이겨내온 장모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장모님은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가족이라곤 피 한 방울 안 섞인 호라비 사위뿐인데 그나마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만 했었네요. 근데 문제는 장모와 한 집에서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0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많은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이미지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포항죽도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횟집 아줌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라인데 이쁘게 생겼죠? 라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장모님의 외모가 젊고 꽤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장모님이 어떠신지 상상이 가시죠? 하루는 부장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부장님 생신 파티 겸 오랜만에 회식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 주량이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지라 그날은 왠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작정하고 숙취해소 음료도 들이키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기분 좋게 한잔했죠. 1차로 대창구이 집에서 한잔하고 2차는 호프집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3차를 못 가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띵동띵동. 누구세요?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였어요. 아이고 웬일로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나. 장모님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 자네도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젊고 이쁜 장모님이 있는데 저만큼 복 많은 놈이 또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씻고 나오게.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장모는 나이보다 한참 더 젊어 보였다. 더군다나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주름 치마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30대 미시 아줌마들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진 몸매는 나를 자극하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탄산수를 넣고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한 잔 내온다. 이 맛에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같이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술 생각이 나나. 씻고 나와서 그런지 또 시원한 게 생각나네요. 그럼 딱 한 잔만 하세나. 어이구 우리 이쁜 장모님 착하기도 하셔라. 이쁘다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내 눈에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계속 기쁘다고 할 겁니다. 아이고 못 말려 진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나. 장모는 싫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냉장고에서 맥주와 마른 안주거리를 꺼내온다. 장모님 한 잔 받으세요. 그래 함 따라보게. 오랜만에 우리 사위 술 한 잔 받아봐야지. 장모님 친구분들하고 나이트 같은 데 가시면 장모님 정도의 미모면 남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실 텐데.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남자 사귈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단물 다 빠진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거들 떠나보겠어. 너무 겸손하시다. 얼마 전 거래처 사장이 자꾸 난 둘이 술 마시자고 했다면서요. 그런 게 다 장모님한테 관심 있어 작업 거는 거라고요. 호호 김서방 오늘 날 놀리려고 작정을 했나. 왜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 우린 서로 맥주잔을 부딪히며 원샷을 때리다 보니 어느새 5병을 먹어치우고 말았다. 김서방 오늘은 왠지 술이 잘 받네.
완전 취할 때까지 마셔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또 취해보겠어요. 장모님, 오늘 제대로 날 잡으신 것 같네요. 하하하. 호호, 그런가. 오랜만에 한잔하니 기분이 참 좋네.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지 않나. 저는 당분간 이렇게 지낼게요. 그나저나 장모님이 먼저 연애를 시작하셔야죠. 외로우실 텐데 연애도 좀 하고 그러세요. 40대 후반의 한창 나이신데 또 남자 이야기인가. 나한테는 김서방이 있자는가. 장모는 웃자고 한 소리지만 난 그 순간 심쿵하고 말았다. 그럼 제가 진짜로 장모님 애인해 드릴까요? 호호, 그럼 나야 좋지. 장모님 그냥 잘려니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이 차는 노래방에 가실래요? 둘이서 30분 정도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았더니 점점 지쳐가 조용한 노래를 선택했다. 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장모님 듀엣으로 같이 부르시죠. 1절을 부르고 나서 이 노래는 딱 브루스 타임인데 한 곡 땡기시죠 하며 손을 내밀었더니 실지 않은 듯 덥석 잡는다.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장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휘청휘청 하시더니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하필이면 내 앞으로 쓰러지는 거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모를 10분 넘게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장모는 신세한탄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딸 하나 바라보고 참고 달래며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장모의 깊은 한숨은 더해져만 갔고 나는 한동안 옆에서 위로해 주었다. 장모님 든든한 사위가 옆에 있잖아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정말인가? 나랑 계속 살 건가? 고맙네 우리 사위. 그날 술 취해서 우울한 장모님을 위로해 주었던 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 네 번이 되어버렸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와 만나고 우린 영원할 거라 믿었던 그 순간이 와장창 무너지고 이별을 겪으면 괜찮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 역시 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약 6개월가량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이고 남자친구는 30대 직장인이고 저희 두 사람은 3년을 연애했어요. 가장 예쁠 나이가 남자친구를 만나 온 마음을 다 갖춰 열렬하게 사랑했었고 하루아침에 통보받은 이별로 멘탈이 아예 나갔습니다. 저희는 잘 싸우지도 않았고 서로 척하면 척이라 다툴 일이 없어서 평화롭게 만났던 커플이었고 제가 30이 되면 결혼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는 제게 카카오톡으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너랑 결혼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인 듯. 잘 지내라 딱 이렇게 한 줄로 카카오톡이 왔고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심지어 전날이 전 남자친구 생일이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갖고 싶다던 명품 지갑도 선물로 줬거든요. 너무 행복한 날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저밖에 없다며 얼른 결혼하고 싶다고 하던 남자친구가 다음날 오후에 이별 통보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오죽하면 핸드폰 해킹 당한 게 아닐까 싶어 전 남자친구 SNS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차단당했더라고요. 제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했기에 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고 결국 그 사람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이럴 리가 없다면서 제게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잊어. 이제 원래 여자랑 만나다 실증 나면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너가 있는 게 맞아 대신 미안하다라는 친구의 답변이었습니다. 실증이 나서 제게 이별을 구하고 차단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며 그렇게 6개월을 폐인처럼 살다 보니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더라고요. 무슨 이유이든 제가 싫어서 떠난 사람을 붙잡으며 짖으라고 처절하게 살지 말자고 제 인생이 아깝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또한 지나갈 거라며 씩씩하게 견뎌내고 나니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 웃기도 하며 정상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남자한테 한번 크게 되었기에 당분간 연애는 하지 말아야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놀란 마음에 받아보니 1층이라며 내려오라고 했어요. 화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소식도 없던 그 사람의 모습이 궁금해 내려갔고 이어 집으로 올라와 술 한 잔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눈물을 보이며 그렇게 떠나서 미안하다며 사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하셔서 집이 망했고 본인이 모아둔 돈까지 다 털었어.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이런 망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멍청하게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의 뜨거운 밤을 보내고야 말았어요. 그 다음날 6개월 전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저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고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한번 크게 아파봐서 그런지 서로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에 서로에게 더 잘해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해서 투잡을 했고 저와 만나는 시간이 예전처럼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어차피 우린 결혼할 사이였으니 그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저 역시 제 할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반나절 정도 보기에 어딜 가는 게 어려워서 늘 저희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지냈어요. 물론 카페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돈 버느라 힘든 남자친구에게 찡찡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도 꼭 뜨거운 시간은 보내야 한다는 그 사람에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마치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러나 이 역시도 티를 내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이 망했는데 다시 일어서겠다고 애쓰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히려 저는 기특했거든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지구가 멸망해도 전 재산을 잃어도 씩씩하게 함께 일어설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하룻밤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며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여행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여행길에 나섰는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있다가 전화가 오면 급하게 멀리까지 돌아가서 전화를 받고 마치 연기를 하는 듯 어색한 모습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친구, 가족이라며 대충 둘러 말하는 모습이 보였고 불안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술 한 잔을 마시며 제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어 말한 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급한 불을 얼른 끄고 안정을 찾아야 결혼을 할 수 있으니 한번 도와달라고 했지요. 무슨 프로포즈를 하는 날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며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자 본인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담배를 태우러 나갔고 그 사이 그 사람 핸드폰에는 땡그리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느낌이 이상해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왜 남의 전화를 받으려고 하냐며 뭐라고 했고 땡그리 엄마가 누구냐고 물으니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싸한 느낌이 들어 계속 캐물었는데 결국 피 터지게 싸우고 각자 서울로 올라왔네요. 그 사람의 말을 모두 믿었고 다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내용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화해도 안 한 상황에 저 사람은 계속해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그래요. 누가 봐도 여자가 있고 너한테 돈 빌리려고 줄 거 아니까 그래서 접근한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땡그리 엄마가 누군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이 사람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와 결혼도 약속했으니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빌려달라고 한 건 아닐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정말 돈 때문이라면 몇 달간 다시 만나면서 제게 시간과 정성까지 쏟고 돈을 빌리려고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너무나도 괴로운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제게 아기를 갖고 나타난 거라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든 것을 오픈하고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직장 남성인데 평소에 재미있게 듣고 있어서 저도 한번 용기를 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돈 없고 갈 곳 없어서 사는 그런 고시원은 아니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저냥 제 방 안에 조그만 냉장고나 샤워할 수 있는 개인 화장실이 딸리고 아주 조그맣게 창문도 딸린 방이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의 모습입니다. 주방이나 옥상은 공동으로 쓰고 방은 따로 사는 그런 곳이지요. 여기는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들이 제법 살고 있고 실제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그다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산지 2-달 정도 되었는데 어지간한 것은 만족하고 사는 편이에요. 시장도 가까워서 간단한 반찬 같은 것을 사다가 제 방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편하고 편의점이나 카페가 많아서 한밤중에도 간식거리나 음료를 사러 가기가 편하니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조금 외롭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지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면 거의 늦은 저녁인데 공동 주방에 내려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나면 금방 졸리고 그러다 보면 TV 잠깐 보다가 잠드는 게 하루 일과이지요. 그렇게 똑같은 하루를 보내며 저는 아침이 밝으면 출근 준비를 한 후에 고시원 근처의 가게에서 김밥 2줄을 싸서 회사로 출근합니다. 어느 날 평상시대로 그 집 대표 김밥을 2줄 싸달라 하고는 그대로 받아서는 가방에 넣어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김밥을 먹다 보니 머리카락이 2가닥이나 나왔지 뭡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저 피식 웃고 말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이 나온 것을 보고는 김밥 싸는 아가씨가 실수를 여러 번 했나 보다 하고 그저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역시나 2줄의 김밥을 점심 식사용으로 그 집에서 사가지고 가서 점심때 사무실에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돌이 큼직한 것이 김밥마다 4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것이 결코 실수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 주에만 연달아서 계속 머리카락과 돌이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에는 단골이라서 주인이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과 감정 상하지 말아야지 싶어서 음식에 자꾸 뭐가 나온다는 말을 안 하고 그저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저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그 김밥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으며 가게 안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손님이 있는지를 둘러보니 다행히도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밥 싸는 아가씨가 손님이 비는 시간이라서 의자에 잠깐 앉는 모습을 보고는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일주일간 사간 김밥들에서 나왔던 머리카락과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가씨는 연거푸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왜 그간에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제가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그윽한 눈이 되어가면서 조금 가늘게 목소리를 떨면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우리 고시원 여자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항상 김밥을 아침에 사가며 혼자 겨우 힘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눈에 밟혔고 여자친구도 없어서 퇴근 후에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게에 오면 뭔가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 보고는 싶은데 제가 사적인 이야기는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해서 겨우 짜낸 묘안이란 것이 김밥에 머리카락과 돌을 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은 어이가 없어서 슬쩍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성질이 고약해서 화라도 버럭 내버리면 어쩌려고 그랬냐고요. 그런데 그 당돌한 아가씨가 하는 말이 지금껏 자신은 많은 손님들을 봐왔는데 괴팍한 종류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했다 합니다. 그저 말 붙이기가 어려울 뿐.
나쁜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강하게 접근을 해서 말문을 터보자 싶었더랍니다. 더구나 그녀는 저를 동네에서 자주 봐왔더군요. 어두운 밤, 그녀 이하 직원들이 가게 문을 닫고 다들 퇴근할 때 제가 고시원에서 나와서 편의점이나 커피를 사러 가는 것도 몇 번 봤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제가 퇴근 후에 할 일이 없어서 고시원 옥상에서 담배 피고 때론 의자 갖다 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여자층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를 거두며 멀리서 봤다고도 하고요. 자신도 몇 년 전에 외롭게 서울 생활 시작하던 때가 떠올라서 제 마음 잘 안다며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침에 김밥 사러 올 때 자신의 마음을 전할 메모 같은 것을 넣어볼까 고민해봤지만 저 같은 사람은 워낙에 내성적이라 안 통할 것 같아서 이런 수법을 썼다는 말도 다시 덧붙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퇴근하면 의뢰 1시간 넘게는 옥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그 무렵이면 항상 고시원 옥상에 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치는 기타 소리도 다 들었고 그 기타 소리에 섞어서 노래를 조용히 부르는 것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웠지만 알지도 못하는 새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마음 두고 있었다 생각하니 조금은 기분이 남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쑥스러운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첫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고시원 근처 시장에서 저녁을 먹고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한 캔씩 사서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배워서 한 10년 후에는 작은 무역 사무실을 차리고 싶단 말을 했고 그녀는 그동안 일하면서 익힌 김밥 싸는 기술로 배달 야식업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시원 방은 햇빛이 잘 드냐고 물으니 그나마 요즘은 옆 건물이 허물어지고 재공사가 시작되어서 햇빛은 들지만 먼지나 소음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창은 열 수가 없고 그 덕에 환기가 조금 어렵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제가 퇴근해서 옥상에 올라오는 것을 보려고 저녁이면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도 그 시간이면 다 끝났을 시간이고 그녀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알바가 다 끝났을 때니까 여유가 생긴 시간이기도 하지요. 몇 년은 그렇게 고시원에서 살아왔을 그녀 그리고 저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서울 생활을 헤쳐나가며 저녁이면 옥상에서 하늘을 보며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촐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타를 치고 상념에 잠기거나 뭔가 부족했던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가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남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렇게 해서 말문을 텄고 첫 데이트도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사귀자는 말로 다가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친근해졌기에 이제부터 서서히 연애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상 안에서 생활처럼 시작된 우리의 작은 연애가 어떤 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차 유부남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작은 술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지만 졸업 후 20대 후반에 연락하고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고 약 1년의 연애 후에 결혼하였습니다. 둘 다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서 힘들어할 때 연락하고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 및 위로를 받으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주 싸우긴 했지만 다른 커플들처럼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보수적이었던 아내는 결혼 전까지는 관계 가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여러 번 여행도 다녀왔지만 손잡고 포옹하고 뽀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20대에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기에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켜줬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것 때문인지 실망도 컸습니다.
아내는 거의 무성욕자 같았습니다. 게다가 고장난 인형 같았습니다. 표정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몸은 제가 말해야만 움직이고 아니면 정말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고 처음이라 어색하기에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면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관계를 가져도 즐겁지 않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잠자리 관련해서 책도 보고 관련 다큐멘터리도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대화를 하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만 아내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짜증만 내기만 했고 결국엔 잠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화만 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 리스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누가 있으니 잠자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각방을 쓴 지도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계를 가져볼까라고 말을 꺼냈더니 귀찮고 하기 싫다며 정 외롭고 급하면 밖에서 해결을 하고 오던지 여자친구를 만들라고 하더군요. 저런 소리까지 들으니 왜 같이 사나 싶습니다. 같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는 출퇴근이 서로 달라서 얼굴을 보거나 같이 밥 먹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술집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낮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니 아내와 이야기할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같이 술집 가서 일하자고 물어봤더니 평일에 일하는데 주말이라도 쉬어야 평일에 또 일할 수 있다며 싫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평일에 일하는 건 똑같고 심지어 주중에 2번 정도는 술집에 가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합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술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세를 주거나 팔거나 직원을 더 두고 오토로 운영하겠다고 하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아내는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같은 집에 살아도 일주일에 얼굴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생신 등 집안 행사가 있어야 얼굴 보는 정도입니다. 각자 생일에 축하 문자 정도 보내주고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몇 번 미행도 해보았고 밤에 몰래 폰도 확인하였고 은행 계좌, 카드 등 사용 내역 확인을 해봐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도 없습니다. 만나서 일을 치러야 아이가 생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보지를 않으니 결과물도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만 언제 손주가 생기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내부 속사정을 알지는 못하십니다. 그저 저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 및 잔소리만 하십니다. 남들의 시선에서는 평범한 부부로 보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사는 직원들보다 못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회사 기숙사는 오고 가며 인사도 하고 가끔 같이 밥도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거의 방 안에 있기에 편하지도 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점점 더 싫어졌습니다. 좀 더 야근하고 좀 더 잔업하고 괜히 제가 새벽 마감까지 장사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였더니 도저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생겼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었습니다. 밖에서 알아서 해결하던지 여자친구를 만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한테 따지듯이 묻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방 쓰는 것도 관계가 없는 것도 같이 하기로 시작한 장사도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며 모른 척하고 그렇다고 정리도 못하게 하는 것도 등등 모든 불만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또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냐며 꼭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해야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부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묘하게 들뜨게 되는 느낌이시죠? 저도 그런데요. 저에게는 1년에 한 번 연인을 만나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인연은 벌써 20년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함께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서로의 짝사랑과 연애 이야기를 다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각자 원하는 원서를 쓰고 인생의 격변을 겪을 시절에 든든히 옆을 지켜준 친구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 저는 1년 정도 만나오던 여자친구와 수능 전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도 짝사랑하던 오빠에게 대차게 차인 날이었습니다. 서로 고민을 들어주다가
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하소연을 했더랬죠. 그때 당시 을에 말하던 좋은 사람이 생기지 않은 채로 30살이 되면 같이 살자는 말을 서로 나누면서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친구는 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언니가 남자친구분과 여행을 가게 되어서 집에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함께 있었어요. 술도 들어갔겠다 묘한 기분에 나는 너 같은 여자가 고백하면 절대 거절 안 할 거라고 얘기하니 친구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항상 친구로만 봐왔는데 그날따라 얇은 티셔츠 밑으로 비치는 어깨와 목선의 피부가 얼마나 야릇하던지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첫 상대가 되었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느낌이었지만 처음이라는 하나만으로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분위기와 느낌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친구로 지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거리다가 가까운 대학으로 가게 되어서 이렇게 된 김에 친구가 아닌 연인이 되자는 그녀의 말에 좋다고 했죠. 새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될 때에도 그녀는 기다려주겠다는 약속을 서슴없이 해주었습니다. 편지도 써주고 면회도 와주면서 저희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느 날부터 뜸해진 연락에 불안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의 복학생 오빠와 눈이 맞았더라고요. 추궁하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헤어질 거라는 걸 제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그 모습 그대로인 그녀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그 복학생 오빠는 다른 신입생을 꼬셔버렸고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향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리웠던 만큼 그리고 미워했던 만큼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달간은 또 연인처럼 만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같이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학교 생활로 바쁘게 지냈죠. 그러던 와중에도 틈틈이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만남은 지속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술을 먹다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잘 됐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저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더 학교 생활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도 제가 졸업을 앞둔 그 다음 겨울에도 그녀는 송년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건너 그냥 잘 살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친구들끼리 모임 자리에 나타나더니 청첩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연애를 시작했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다 친하기도 하고 저희의 만남을 일부러 숨겼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예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건네고 그날 밤도 술을 좀 마셨습니다. 이후에 2년간은 제가 송년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와서 친구들이 반가워하는 듯해서 제가 불편한 마음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취업을 준비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연애도 몇 번 했습니다.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 송년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미리미리 얼굴도 비춰야겠다 싶었죠.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며 유독 저를 반겨주는 그녀를 구태여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 방향이 같아서 함께 돌아가며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보고 싶지 않았냐고 왜 안 나왔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그 얼굴로 저에게 안겨오려고 하길래 남편은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걸로 봐서 엄청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닌 것 같더군요. 친구들 이야기를 건너 들어보니 시집살이가 상당하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다고 연락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녀에게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종이에 달랑 미안해라고만 적고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완전하게 정리해야 할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와 상견례 후 결혼 날짜를 잡고 바쁜 1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겨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송년회에 나가서 그녀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청첩장을 주었습니다. 순간 복잡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저의 결혼식에 와주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복잡했지만 신혼에게 그런 여유로운 생각은 사치였죠. 이듬해에 와이프가 바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더욱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송년회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학생 때처럼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온 그녀에게 추억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날 저희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통하던 눈빛으로 집에 가야 한다며 나와서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사람과 연을 끊기에는 정말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일 생각나진 않지만 힘들 때, 그리고 추억을 곱씹을 때에는 서로를 참 많이도 그리워했습니다.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송년회 날만 만나자고 1년에 딱 한 번은 서로에게 시간을 주자고 말이죠. 그렇게 거의 8년 정도 매년 겨울이면 저희는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따로 평소에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될 걸 알고 가정을 흩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캐럴이 울려 퍼지고 다들 상기되는 연말이 되면 저는 더욱 들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겠죠. 얼마 전 저희는 1년 만에 다시 만남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인연이 참 질기고 징그럽다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각자 이해하고 또 선을 지키기로 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인연 하나쯤은 마음에 품고 사시는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게를 지키다가 너무 갑갑하고 속도 상해서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책방 겸 카페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가게를 할 때만 해도 뭔가 잘 되겠지 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원금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자는 언제 줄 거냐? 이번 달 부칠 원금은 왜 아직 도착을 안 했냐 하면서 난리입니다. 저는 상심한 채 어제는 가게를 일찍 접고 잠깐 근처로 바람을 쐬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친도 떠나갔고 혼자 남은 상황은 캄캄하고 그래서 타고 가던 버스에서 확 뛰어내려서 도로에 뛰어들까 하다가 어느 틈에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까지 갔습니다. 얼김에 내려보니 애들이 교복을 입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다들 뭐가 그리 좋은지 얼굴에는 세상의 비정함도 모르고 구김살도 모르는 밝은 미소가 흘러넘쳤고 오직 고민하는 것이라곤 살이 자꾸 쪄서 큰일이라는 그저 지나가는 고민이거나 남자친구랑 오늘 뭐 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뿐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어른들이 맞닥뜨린 생의 고비 같은 것은 구경조차도 못해본 얼굴로 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같이 산 것은 아니었지만 남친이 있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헤어진 그 남친은 아니고 당시에 저보다 조금 나이 있는 오빠와 약간의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 오빠였고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차츰 정이 들어서 밖에서 몰래 만나다가 둘 다 각자의 가정에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오빠가 저보다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생산직으로 들어간다기에 저는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를 따라 집을 무작정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난리가 났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땐 오빠만 믿고 있었으니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살림은 안중에도 없이 늘 밖으로 쏘다니고 있었고 아빠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요. 동생과 저는 사이도 좋지 않았고 어린 동생이 제 마음을 알기나 할까 싶기도 했고 집이란 곳이 이미 마음에서 사라진 상태였던 저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일하는 곳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같이 가서는 오빠가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게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던 터라서 오빠가 틈틈이 알바하며 벌어둔 돈을 제가 빌려 쓰고 얼른 갚는 조건으로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공장 식당에서 아줌마들을 도와서 직원들의 식사 배식을 돕고 종일 설거지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빠는 일이 바빠서 제가 사는 집에 자주 들르지는 못했기에 저는 낯선 곳에 살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공장 식당 일은 난생 처음인데다 그전에는 자잘한 집안 일만 도와오다가 그런 엄청난 양의 부식거리를 다듬고 말도 못할 수의 그릇과 수저를 씻느라 온통 땀범벅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학교에 다녔으면 최소한 밥이나 얻어먹으며 욕심 없이 학교 다니고 그랬겠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갑갑해서 죽을 것 같은 집과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두려운 마음. 저 바닥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지만 이젠 돌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게 새로운 방황을 하며 식당 일을 하는 동안 오빠를 만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바쁘다 했고 쉬는 날에는 몸이 아파서 좀 쉬겠다면서 저와의 데이트라기도 모한 만남. 약속을 곧잘 어겼고 전화하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제가 집에서 나오면 오빠와는 당연히 남녀 사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런 것에서는 아주 철두철미했고 남의 시선도 얼마쯤 의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일도 없었기에 그가 식당에 오면 만나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항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는 그때 이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그 여자가 자취방에서 매일 2인분씩 싸오는 도시락으로 둘이서 어딘가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알고 보니 오빠는 그 여자랑 미래도 약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오빠가 제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화도 나고 어이도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때려친 것도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짧았던 방황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런 역정이 오히려 다시 돌아온 아이에게 상처를 주어서 다시 일탈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랜 교사 경력으로 아셨기에 크게 날카로운 꾸중은 안 하셨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사업을 벌이겠다느니 하면서 되지도 않은 망상을 친척이건 동네 여자들이건 닥치는 대로 모아놓고 떠벌렸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로 그들을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 우리 생활비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큰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힘들게 아껴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엄마가 대책 없이 사는 바람에 늘 한 달이 다 가기도 전에 깡그리 사라지곤 해서 동생은 준비물이나 문구류도 제때에 사지 못한 채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방황하고 돌아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는 그저 묵묵히 종이 접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형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접고 또 접으며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애써 종이로 접으려 애쓰는 것을 보며 저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떡건 동생은 엄마나 아빠나 저처럼 일버리지 않고 자기 나름으로 뭔가에 골몰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하니 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구해야지 하면서 동네로 나왔습니다. 그 앞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살고 있던 방을 어떻게 할까 하고 오빠에게 물었을 때 오빠는 그 방에 자신이 들어가 살겠으니 걱정 말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방은 방이고 제가 빌려간 돈은 정확히 공제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냉담한 현실을 다시 확인하고 차용증을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만 빌린 게 아니라 오빠도 아주 잠깐 빌려서 제 마음에 넣고 있었던 모양이라고요. 그리고 그 인연의 기한이 다 되었으니 오빠란 존재도 이젠 돌려주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온 며칠 후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왔을 때 엄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있을 엄마였지요. 둘 다 기류의 인생이구나 싶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남의 돈을 빌려서 책방 겸 카페를 차렸고 엄마는 여전히 일을 벌이겠다며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세월 간 수도 없이 망하고 그러면서도 돈은 수도 없이 빌리고 만나던 남자한테 여러 번 버림받고 어찌 보면 둘 다 꼭 닮은 모녀지간이 만나봅니다. 어떠한 인생길을 원하시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네요. 오늘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